81페이지. 한 권만 빌려줘요. 둘 다 아무나 안 가져가도 된다. 나중에 밥 한 그릇 사요. 자, 봅시다. 81페이지. 80회부터 해서는 81페이지 하고서는 40. 자, 오늘 그냥 미리 체크해 놓지요. 어디까지 하느냐면은, 88페이지. 88페이지 보면은, 이제 한 3분의 2쯤 이제 아랫부분에 보면은 도원강 이야기라고서는 이야기 시작되는 데 있나요? 도원강 이야기를 찾았습니까? 거기까지 체크하고서는 그 앞까지를 이제 오늘 잠깐이라도 문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원강 이야기부터서는 이제 조금 이제 진도하고 나서 보도록 하죠. 82페이지 펼쳐보세요. 82페이지 여기서부터 조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이제 거의 이제 중간쯤에 이제 뭐 처음 부분 시작하는 그런 이유로 고대 러시아 문학은 당대의 사실을 현재의 사실과 연결시켜서 읽게 해준다. 앞에서 인용한 아무것도 지나가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는 고대 러시아 문학의 내용, 시학적 속성을 통해 여전히 기억되는 러시아 문화를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뭐 마무리처럼 제시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뀌면서는 한 달락 나오는 게 고대 러시아 문학이 지닌 공통된 특징은 리아치오프의 표현에 따르면 일종의 전일성이다. 전일성이라고 하는 부분, 전체가 하나이다라고 하는 전일성. 그 다음에 그 앞에 리아치오프라고 하는 사람 이름. 그 정도도 체크해 놓으세요. 리아치오프. 아마 이야기는 안 한 것 같은데, 로트만까지는 이야기했지만, 리아치오프라고 하는 사람은 이야기 안 했지 싶습니다. 드미트리 세르게이비치. 1906년에 태어나서는 1999년까지 살았어요. 93살이나 살았지요. 뭐, 이야기하자면은, 고대 러시아 분야에서는 러시아, 비교할 수 없는 그냥 최고의 연구자입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제 고대 러시아 문학뿐만 아니라, 그냥 러시아 문학, 러시아 문화, 러시아 인문학 전반에 있어서 이제 최고의 연구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냥 살아온, 생물연대 또 한 6년에 태어나서 99년까지 20세기를 그냥 통으로 다 살았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당시에는 레닌그라드 혁명 전에는 이제 페테르부르크 출신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에트 시대 때는 레닌그라드라고 불려줬었던 그곳에서 그냥 평생을 살다시피 하면서 연구를 했었던 사람이에요. 책이 100권이 넘어요. 쓴 책이. 물론 이제 다 다른 책을 쓴 건 아니지만은 이제 겹치는 부분들 많이 있지만은 저서가 100권이 넘고, 논문은 그냥 300편, 500편이 넘을 정도로 그냥 말 그대로 아주 왕성한 다작을 하면서 아주 그냥 학문적이면서도 아주 엄격하면서도 그 다음에 또 아주 그냥 정치한 아주 그냥 정교한 학술적 이제 글, 저서도 남겼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소련 시대 때도 이제 많은 소련 대중을 위한 이제 쉬운 약간은 이제 좀 대중적 성격의 그런 이제 러시아 문학에 대한 입문서, 러시아 문화에 대한 개론서 등등을 많이 남겼었던 그런 인물이에요. 죽고 나서 등등등 심지어는 얼마 전에 러시아 외무부 직속으로서는 루스키미르라고 하는 일종의 재단이 설립되고, 그다음에 요 루스키미르라고 하는 재단에서 하는 이제 중요한 일로서 지정이 된 게 러시아어, 러시아 문화를 전 세계에 보급하는데 일종의 교두보, 전진 기지처럼 이렇게 활동하도록, 마치 그냥 괴테 인스티튜트, 독일의 괴테 인스티튜트나 그 다음에 또 프랑스 문화원, 알리앙스 프랑세스처럼 이제 그냥 자국의 문화를 전 세계에 이제 여러 나라에 이렇게 알리는데 전진기지처럼 그렇게 이제 작용하도록 세워졌고, 요 루스키미르에서 그러한 이제 역할을 위해서 이제 만든 게 루스키 젠트르라고 하는 거지요. 루스키 젠트르. 이 루스키 젠트르 어디 있어요?
저기 청산 MK 문화관 저기 5층에 가면 있잖아요. 그 청산 MK 문화관 5층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어딘지 알아요? 저기 그 미디어 학부 저쪽으로 나와가지고서는 싹 건너면 거기 또 그냥 높은 건물 하나 또 5층짜리 그냥 또 멋져 보이는 건물 하나 또 있잖아요. 그 이제 청산 MK 문화관, 일문과하고 우리과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뭐 이제 교수 연구실들이 있습니다. 거기 5층에 가면 이제 우리과가 쓰는 층인데 거기에 한쪽은 러시아 CIS 연구소,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층을 이제 로스키 센트로 해가지고서는 우리 학교 있고, 그 다음에 서울대 있고, 외대 있고, 그 다음에 부산에 지방에는 또 부산대학교에 하나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4군데가 있어요. 부시나우스에 조그마한 이제 뭐 섹터를 해갖고 하나 있고. 하여튼 뭐 러시아도 나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근데 요, 로스키미르라고 하는 이제 재단이 이제 리아초프 기념 이제 재단 로스키미르 뭐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문화, 무엇인가 러시아적인 것이라고 했을 때 러시아 사람들은 리아치오프라고 하는 저 사람을 떠올릴 정도로 이제 뭐 세부 전공은 중세 러시아 문학 연구가이지만은 뭐 거기서 비롯해서는 러시아 역사, 러시아 문화, 러시아 종교, 뭐 러시아인들의 그러한 이제 뭐 가장 기본적인 이제 뭐 러시아적인 인성까지도 그냥 연구하고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일성이라고 하는 개념, 이제 그 밑에 나오죠. 전일성, 젤러스지라고 하는 건데, 개개의 작품이 각기 모두 온전한 그리고 단일한 세계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이 전일성. 러시아로 젤러스지라고 말하는 건데, 이제 부분으로 따로따로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가 결국은 전체의 부분임과 동시에 그 하나가 또한 그 자체로서 전체를 함축하고 전체를 대표한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는 중세 러시아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뭐 큰 이제 하나의 테두리 속에서 그냥 다 같이 이렇게 묶여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안으로 함께 수렴한다라고 하는 이제 뭐 그런 내용을 이제 특히 리아초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조금 이제 개념화 해가지고서는 이제 이야기한 뭐 그런 말입니다. 조금 내려오면은, 따라서 각각의 작품은 세계상의 일부가 아니라 그 자체가 당시의 세계상이다. 뭐 작품 하나하나의 저작은 뭐 마치 뭐 같은 인형의 크기만 달리하고 여러 층을 이루는 러시아의 민속 인형 마트로시카와 같은 특성을 지니며, 어떠한 겉으로 드러나는 이제 물리적인 상징을 넘어서 영혼 자체가 되는 마치 성상과도 같은 성격을 지닌다라고 하는 이제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은 이제 리아초프의 이제 고대 러시아 문학과 인간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야기되는데, 중세시대 때 러시아 사람들은 뭐 어디나 살짝이 조금 이제 이 중세 기독교 세계관이 지배하던 중세시대 때는 조금 뭐 크게 다르진 않았었지만은, 특히 이제 또 러시아 쪽에서는 작품을 읽을 때 그것은 이제 문학 작품을 읽는다라기보다는 일종의 기도문을 읽듯이, 즉 여기 작품에서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안다라고 하는 성격보다는 차라리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더 몇 번 계속 반복해 읽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계속 심화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작품을 반복하듯이 작품을 그렇게 읽으면서 작품 이제 했었다라고 하는 이제 뭐 그런 이야기까지도 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이제 중세 러시아 문학 뭐 몇 번 이야기합니다. 조금 이제 지루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건 오늘날 21세기의 현대의 문학 개념과 그다음에 중세시대 때의 문학의 개념, 그리고 문학에 대한 이러한 접근 태도 자체가 이제 지금과는 조금은 달랐다라고 하는 점은 가장 큰 그런 이제 특징으로서 서로 이제 좀 분리시켜서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밑에 설명 좀 나오네요. 당시에 문학을 체험하는 독서도 모르던 사실들을 새롭게 접하고 알게 되는 시간적인 변화의 과정이 아니라 완전하고 절대적인 가치가 반복되고 그렇게 자기 속에 축적되는 것이다. 그렇게 고대 러시아 문학은 일종의 학문의 성격을 강하게 띄어서는 저작이나 독서가 절대적인 영원한 것을 향한 종교적인 수련의 과정과 심지어 유사한 것이다. 고대 러시아 문학에서는 절대적인 가치만의 의미를 지닌다. 사소한 일도 그것과 등가이거나 대립하는 차원에서만 의미를 지닌다. 무관한 사사로운 일들은 가치의 차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일이나 다름이 없다. 뚜렷하게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과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구분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개념으로서 문학을 이제 중세 개념을 이제 접근하는 것은 조금은 이제 의미가 조금 이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뭐 지속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대 러시아 문학의 이런 시학적인 특성은 당시의 세계관, 사고 체계를 함축한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 절대성과의 관련 속에서 의미를 가질 뿐이다. 자연의 순환과 같이 변함없는 반복의 움직임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생각인 것이다. 끊임없이 순환하는 자연의 움직임을 닮은 세계관이다. 따라서 새로운 것은 항상 정통의 틀 안으로 들어와야 가치를 지닐 수 있게 되었다. 이럴 때 문학은 삶의 근본 가치를 성찰하는 학문의 성격을 지녔다. 기릴 문자의 성립이 시사하듯 문학의 저자는 대부분 현세의 물질적 이해에 얽매이지 않는 성직자였고 작품의 창조자가 아니라 가치의 중재자였다. 이 부분 같은 경우 조금 메모리 긁어 넣으세요. 작품의 창조자가 아니라 일종의 가치의 중재자로서 어떠한 이제 절대적인 이제 영원한 이제 의미를 지니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이제 현세적인 요 상황에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던 그러한 의미로서 작가라고 하는 사람, 뭐 오늘날 개념이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그런 작가가 아니라 기록하는 사람은 중세시대 때는 다 뭐 작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이제 저자에 따르면은 가치의 중재자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대 러시아 문학이 지닌 이러한 학문의 성격, 그리고 그와 관련된 방금 살펴본 저자의 모습, 그리고 문학의 가치를 우리는 저번 시간에 설명했었던 이글이 원정기라고 하는 작품의 첫 부분에서 잠깐이나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야기했었던 건 보야안이라고 하는 이제 중세 유럽 이러저러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음유시인들, 이제 궁정에서 이제 노래를 불러주고 서사시를 읊어주던 그런 이제 음유시인들, 그 음유시인들에게 이제 그냥 애둘러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언자 보야안이 누구에겐가 노래를 지어 바치려고 했을 때 그의 사상은 나무처럼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회색 늑대와 같이 땅 위를 달리고 회청색 독수리처럼 구름 아래를 날아다녔다. 사람들은 그가 이전 시대의 대전투를 상기시킨다고 말했다. 그때 보야는 매 10마리를 백조 무리에 풀어놓았다. 그가 잡은 첫 번째 백조는 노장 야로슬라프, 가스오그족 군대 앞에서 레드에저를 참살했었던 용맹한 무스슬라프, 그리고 멋쟁이 로만 스비트슬라프에게 노래를 불러주었다. 형제들이여, 보야는 백조의 무리에 매 10마리를 풀어놓은 것이 아니다. 자신의 지혜로운 손가락을 생동감 넘치는 현금 위에 올려놓았으니 이 손가락이 공후들에게 영광을 바쳤던 것이었다. 무슨 말이에요? 뒤에도 나옵니다만, 음유시인이 이른바 이제 가지고 다니던 악기, 이제 구슬리라고 하는 그 악기를 타면서 이렇게 궁정에서 자신의 노래를 부를 때 이제 그 시작하는 첫 장면 말하는 거예요. 매 10마리를 백조의 무리에 풀어 놓았다라고 하는 뜻은 작품에도 나오는 거지만은 그 구슬리를 뜯던 두 손을 이른바 구슬리의 현 위에 올려 놓았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는 이제 이 매 10마리, 즉 10손가락으로서 이제 현을 뜯는 것을 이른바 백조 무리들에게 매를 풀어 놓아서는 그 매가 백조 무리들을 이제 그냥 하듯이 이제 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 말을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손풍금이라는 뜻에 설명 나옵니다. 손풍금이라는 뜻에 보야는 고대 러시아의 음유 시인을 가리킨다. 노래하면서 여기저기 유랑하면서 떠돌아다니는 이른바 시인들. 중세 프랑스쯤에 트루바도르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중세 서유럽의 비슷비슷한 유형들은 다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야안이 보이는 문학적인 행위는 세 개의 위, 독수리, 가운데 나무, 아래 늑대, 즉 하늘, 그 다음에 받치고 있는 이제 하늘과 땅을 이제 연결하고 있는 세계수라고 하는 이제 큰 나무, 그 다음에 지상, 모두를 넘나들며 빠르게 멀리 날아 상부의 세계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강한 매와 같이 세계를 감싼다. 이를 통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당시 문학이 지닌 가치이다. 고대 러시아 문학의 절대적인 성을 향한 속성에는 서구의 중세와 달리 자기 땅에 대한 애착이 강하게 내재해 있다. 자기 땅에 대한 애착, 요거 하나 그냥 메모리 긁어 놓으세요. 원초 연대기 할 때도 제일 처음에 지난 세월에 이야기할 때도 제가 그렇게 좀 설명했던 것 같아요. 러시아 땅이 어디서 생겨났으며, 그 다음에 또 이제 누가 제일 처음 키예프를 다스리기 시작했으며, 그리고 러시아 땅이 어떻게 흘러왔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이다
라고 원초에 이제 지난 세월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 작품 이제 할 때 그냥 앞에 부제처럼 그렇게 짤막하게 붙어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러시아 땅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이제 그냥 땅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 이 러시아 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러시아인들은 이른바 자신들의 그러한 이제 정체성을 확인함에 있어서 루스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 이제 거기가 루스인들의 이른바 이제 영역인 것이며 또한 그 루스인들의 영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또한 뭐 역으로 루스인들이다. 라고 하는 이제 뭐 그런 이제 생각. 정체성을 확인하는 이제 가장 이제 뚜렷한 어떤 이제 눈에 보이는 지표로서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러시아인들은 뭐 강하게 생각했었다라고 하는 뭐 그거 이제 지난 세월에 이야기할 때도 했었습니다. 뭐 그 생각이 중세시대 때 당연히 크게 변하지 않았었고 오늘날까지도 뭐 이제 러시아에서 이른바 루스카이 제물랴라고 하는 러시아 땅에 대한 이제 강한 애착은 뭐 이때부터서 차라리 그냥 오히려 역사적으로 그냥 아주 뭐 이들의 첫 그런 이제 역사 시대 무렵부터 드러나던 현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 땅의 패망에 관한 이야기라고서는 이제 이 키예프 루스의 가장 이제 마지막 무렵쯤에 쓰여진 작품입니다. 거기 보면 짤막한 작품이에요. 짤막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냥 작품 뒷부분이 다 그냥 이거 상실되고 앞부분이 약간만 남아 있어가지고서는 이제 그냥 뭐 거의 한 페이지 정도 그냥 뭐 쪽 페이지 정도 한데 그 한 페이지 앞부분이 뭐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 찬란히 빛나고 가장 아름답게 꾸며진 러시아 땅이여, 넌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찬양된다. 수많은 호수, 강, 깊은 샘, 키 큰 참나무 숲과 정갈한 들판, 수많은 들짐승,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새들, 큰 도시들과 훌륭한 마을, 수도원의 정원과 신의 사원, 무서운 공후, 명예로운 귀족과 수많은 고관대작들, 모든 것으로 너는 충만했다. 러시아 땅이여, 너는 러시아 정교회의 유일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는 그냥 이제 요 뒷부분에 계속 뭐 이런 이제 이야기 나올 텐데 그냥 남아있는 게 요 앞부분을 비롯해가지고서는 그냥 거의 뭐 약간만 남아있어가지고서 뭐 뒤에 살짝 뭐 어떤 내용이 연결되는지는 뭐 알려지진 않습니다. 뭐 그러나 일단 이제 러시아 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랜 옛날부터 이제 러시아인들은 뭐 강한 이제 뭐 애착을 지녔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이제 좀 큰 그런 이제 그 배경처럼 러시아 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왔다. 뭐 조금 이제 머릿속에 넣읍시다. 기억이란 부단히 되살아나는 과거, 현재 살고 있는 과거를 말한다. 고대 러시아 문학의 중요한 미학이면서 여전히 기억되는 것이 바로 이 러시아 땅에 대한 애착이다. 말하자면 러시아 대지에 대한 애착이 이후에도 러시아 문학의 기반이자 전통이 된다. 이 애착은 물론 자신이 사는 기반에 대한 것이지 제도나 권력에 대한 것이 아니다. 페이지 넘어갈게요. 85페이지. 순수한 자신의 삶의 기반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자신의 삶의 토대를 부조리로 몰고 가는 제도나 체제에 대한 러시아의 문학은 항상 강하게 질문한다. 저자가 지금 이제 우리 인트로에서 봤었던 뭐 질문하는 것 그리고 언어 예술 세 가지가 이른바 이제 러시아 문학의 큰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즉 러시아인들은 자신들의 러시아 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랑, 그것은 또한 그 땅 위에서 벌어지는 부조리에 대한 이제 용납할 수 없는 부조리를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일종의 정의감으로서 또 표현되기도 하고, 또한 그것은 결국은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언제나 이제 질문하는 정신으로서 비판적인 뭐 저항을 보여준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러시아 문학이 지닌 살고 있는 기반에 대한 애착은 궁극적으로 문학이 항상 자신의 삶의 현실에 견고하게 발을 딛고 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뭐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니까 그것이 좋든 싫든 뭐 그것은 뭐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당연히 뭐 아닌 것이니까 뭐 이제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운명을 지닌 뭐 우리들은 예를 들어서는 뭐 그리고 뭐 그때 러시아인들은 뭐 등등 하여튼 태어난 조국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거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땅 위에서, 즉 현실 위에서 기반하고 그 현실 위에서 사고하고 현실에서 질문한다라고 하는 강한 이른바 조금은 현실에 대한 강한 뭐라고 할까나 이러한 인식, 현실에 대한 뚜렷한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 문학뿐만 아니라 그냥 러시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큰 좀 특징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대 러시아 문학의 근간이 되는 러시아 대지에 대한 애착에서 우리는 여전히 기억되는 러시아 고대 문화의 속성들을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자유에 대한 이해이다. 지금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흔히 자유하면은 비슷한 생각을 떠올린다. 하지만 그 자유의 개념은 서구에서도 비교적 최근에 정립된 것이다. 이른바 근대를 가능케 한 시민혁명 이후 정립된 그 자유는 넓은 의미의 자유라기보다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자유, 리버티라고 하는 것을 뜻한다. 속박에서 벗어나는 해방을 뜻하는 그 자유의 개념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을 띈다. 물론 러시아에서도 18세기 후반부터 서구의 근대적 사상들이 들어오면서 자유의 개념이 서구의 자유 개념과 상당히 유사한 성격을 보인다. 이런 의미의 자유에 가까운 러시아의 낱말 스바보다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의 결합어로서의 자기 의지를 뜻하며 이는 서구에서 비교적 최근에 정립된 자유의 개념과 그래서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이른바 정치적 의미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리버티라고 하는 개념과 잘 어울린다. 그렇지만 러시아어 본래에서 자유를 뜻하는 단어는 이른바 평온 또는 광활함을 의미하기도 하는 브라스도르라고 하는 말을 러시아에서는 훨씬 더 많이 쓰기도 합니다. 훨씬 더라고 말하기는 조금은 그렇지만은 책에 나와 있는 브라스도르라고 하는 이 말 광활함, 탁 트여진 공간을 보았을 때 그냥 마음속에 아무런 그런 이제 속박이나 자기를 이제 억압하는 것이나 억누르는 것을 그냥 아무것도 못 느끼는 그러한 상태를 차라리 이제 그냥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이제 개념으로서 브라스도르. 원래 첫 번째 뜻은 브라스도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넓다, 탁 트였다, 아무것도 뭐 거침이 없다, 뭐 지평선까지 그냥 뭐 쭉 뻗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이 되는데 그런 그 브라스도르라고 하는 아주 그냥 공간적인 그런 이제 그 경계 없이 그냥 확장되는 그 느낌에서 러시아인들은 이른바 자유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심리적인 상태를 강하게 느낀다라고서 이야기합니다. 뭐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 되고 경우가 닿아가지고서는 뭐 러시아를 한 번쯤 뭐 가보게 된다면은 뭐 기간이 얼마든 짧든 길든 뭐 모스크바 페테르부르크와 같은 이제 그런 뭐 대도시들도 얼마든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볼거리들이 많아요. 뭐 그런 거 둘러보는데도 재미도 있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언제나 그렇지만은 여행은 짧게만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해서 조금 시간을 내고 조금은 노력을 들이고 발품을 팔아가지고서는 도시 바깥으로 살짝 나가보면은 그래서는 이른바 러시아의 벌판이라고 하는 것. 루스코이 볼리에라고 하는 러시아 벌판이라고 하는 곳에 그런 좀 이렇게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진짜 그냥 탁 트인 곳 이런 곳에 서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좀 넓구나. 그리고 이러한 넓은 공간에서 인간은 뭐 부질없고 유한하고 그냥 아주 미미한 존재구나. 라는 그런 생각 이전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좀 아무것도 그냥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주 그냥 편안한 마음이 좀 듭니다. 결국 약간은 좀 이렇게 느껴봐야 조금 이제 이해되고 설명될 수 있는 건데 하여튼 뭐 사실 우리는 너무 좁잖아요. 옆에 뭐가 너무 많아요. 사람도 많고 건물들도 많고 차도 많고 우리의 생활 환경에서 그런 것을 느끼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 좀 이제 그런 제약 없는 곳에서 그때 이제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은 조금은 다릅니다. 좀 한 번쯤 이제 여러분들도 느껴볼 만한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작년 여름에 사실 뭐 이제 뭐 요번 여름 하고 나서 이제 가을쯤에 이제 뭐 책이 하나 나올 건데 이제 인문학자의 러시아 기인기 해가지고서는 이제 출판사 계약하고서는 지금 한일하고서는 이제 작년 여름 그다음에 올해 초 그다음에 이번 여름 괜찮은 러시아를 좀 부지런히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작년에 어디를 갔냐니까 이른바 굴리코브 보올리에라고 하는 곳을 갔다 왔어요. 굴리코브 보올리에가 이제 오늘도 나오지만 이제 1380년 이른바 이제 타타르인들과 그 다음에 또 모스크바 공국의 공후 드미트리 돈스코이를 중심으로 이제 러시아 공후들이 연합해가지고서는 이제 부딪혔었던 뭐 일대 뭐 격전입니다. 모스크바 남쪽으로 한 이제 한 300km쯤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곳인데,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일단은 뭐 하면은 가는 것도 되게 힘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아주 좀 약간 좀 뭐라고 할까나 거기 러시아에서는 그냥 다 관광버스 대절해가지고 생각하니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 곳은 진짜 아니었어요. 대중교통으로 들어왔다 대중교통으로 나갈 수 있는 곳이 아니어가지고서는 갔다 오면서 상당히 좀 힘이 들고서는 당황했었는데 약간 에피소드처럼 말하면은 러시아도 이거 저기 뭐냐 이게 이 국도 같은 데서 손 들면서 차 세워달라고 하면은 세워줄까요? 안 세워줄까요? 우리보다 훨씬 잘 세워져요. 손 들자마자 무섭게 뒤에서 차들이 막 두대 세대 줄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작년 여름에 실제로 겪으면서 이제 겪었었던 일. 그냥 처음에는 그냥 뭘 좀 조심을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도 안 들 정도로 이제 하여튼 요약하면은 거기서 나가려고 하는데 차가 없어요. 아침에 들어오고 저녁에 나가고 중간에 낮 시간에 차가 없어요. 다니는 이제 우리 저기 시외 버스 같은 그런 개념도 있기는 있는데 너무 아침 일찍 오고 너무 저녁에 늦게 나가니까 중간에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택시를 부르려고 하니까 생각했던 가격보다 동그라미가 하나 더 붙어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어가지고선 하니까 막 좀 씩씩대고 있으니까 옆에 이제 그 아주머니가 아이 그러지 말고 저기 나가서는 손 들고서는 차 한번 세워봐. 그러면 세워줄지도 몰라 그래요. 그냥 아프터 스톱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나가는 차를 채운다. 지나가는 차들을 세운다 해가지고서는 앞도 스톱라고 하는데 이거 해보래요. 앞도 스톱 해보라고서는. 그래서 그냥 믿는 마음 받으면 그냥 반신반의 하면서 나가가지고 해봤죠. 그러니까 뭐 차들이 다 세워져요. 해가지고 심지어 어떤 아저씨는 뭐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약간 좀 그게 됐는데 너 어디까지 가니 그래요. 그래서 뭐 사실은 저기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그래 나도 그러면 거기 지나서 조금 더 가는데 거기까지 내가 태워줄게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멀리 가셔도 괜찮은가요? 그러니까 뭐 혼자 가는 차라리 그냥 뭐 이야기하면서 가면 차라리 낫지 않냐 하면서 120km를 태워다 줬어요. 그 아저씨가. 120km의 속도로 차를 이제 밟으면서 120km의 거리를 120km의 속도로 차를 밟으면서 태워다 주었어요. 거짓말 같지요? 진짜예요. 증명할 수도 있어요. 어느 나라든 뭐 일정 정도 자신들의 영토에 대한 애착이 없는 그런 국가나 민족 누가 있겠어요? 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도 상당히 강한 편이지요. 주기적으로 잊을만 하면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환단 고기류의 그런 이제 유사 역사를 진실로 믿으면서 예전에 고구려 때 저 북방의 넓은 영토를 그냥 우리 민족이 다 지배하고 있었고 시베리아는 이제 한민족의 기원이기 때문에 그냥 약간은 근거 없는 그냥 뭔가 시베리아도 우리 땅 같고 바이칼을 꼭 한번 가줘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우리 이제 러시아 어문하고 우리는 전공하니까 마치 그냥 우리 영역처럼 느껴지고 몽골 초원 또한 이제 우리 조상들이 이제 예전에 그렇게 막 하던 곳 막 이런 생각도 우리도 막 하잖아요. 그런 걸 한다는 게 또한 우리 또한 오히려 그냥 아주 좁은 곳에 눌려 살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또한 이른바 땅에 대한 그런 이제 애착은 있긴 있어요. 심지어 그런 경우도 하잖아요. 옛날에 뭐 한 장관은 청문회 때 나와가지고서는 나는 그저 땅을 사랑했을 뿐이다. 자신의 부동산 투기를 나는 그저 땅을 사랑했을 뿐이다라고서는 그렇게 말도 아닌 이제 뭐 변명하는 변명을 그냥 하기도 할 정도로 땅에 대한 애착 정도의 차이겠지만은 사실상 어느 민족 어느 국가에게서나 일정 정도 다 관찰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평균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뛰어넘는 조금 더 평균적인 것보다는 상회하는 그런 것은 분명합니다. 거기다가 책에서도 이야기되고 하는 것처럼 땅이라고 하는 것을 러시아에서는 무엇보다도 현실의 토대로서는 강하게 인식했고 그러한 자신들의 삶의 터전, 현실의 토대로서 그 땅 위에서 벌어지는 이러저러한 이제 용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조리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질문하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은 러시아는 또한 이제 그냥 매우 좀 강했었다라고 하는 거. 그 정도는 이야기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브라스토르까지 나온 김에 차라리 그냥 하나 더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월너스지란 말도 있어요. 이것도 한 자유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월너스지라는 말은 정말 진짜 말 그대로 월리아. 자신의 뜻, 자신의 의지를 그대로 이제 다 펼 수 있는 그런 상태로서 월너스지. 그냥 아무 것에 정말 그냥 얽매이지 않는 자신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꺾이거나 자신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냥 억눌림을 당하지 않는 그런 뜻으로서 이제 스와보다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리버티와 같은 이제 정치적 개념으로서 자유라고 하는 것을 어원에서 많이 이제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월런스라고 하는 저 말은 브라스토르라고 하는 말과 함께
그냥 생리적 의미에서 인간 존재로서 그 무엇에게도 이른바 외적인 그런 구속에 얽매이지 않는, 그냥 인간은 원래 자유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뭐 그런 존재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자유로 몰너스라고 하는 저런 이제 말로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조금만 더 뒤로 넘겨볼까요? 87페이지 넘어가는 부분에서 나오는 요 정도만 봅시다. 87페이지 그림 아래 비트로프 보트킨이라고 하는 20세기 초의 화가이지요. 서구에서 자유가 자연을 장악하는, 그래서 자연과 대립하는 개념인 반면 러시아에서 자유는 자연과 융합하는 개념인 것이다. 이거는 또 좀 러시아적인 특이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냥 다 그런 건 물론 아닙니다. 그러긴 하나 뭐 어느 정도 일반적인 경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서구인들에게 이른바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서는 자연과 우주의 질서, 신비를 이해하는 힘이고, 또한 자연과 우주의 질서를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서는 자연과 우주를 인간이 이성으로서 지배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반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조금은 이제 순응하는 듯한 개념에서 자연을 굳이 인간의 힘으로써 지배하고 장악하려 한다기보다는 자연과 공존하는 인간, 자연과 순응하고 자연과 이른바 함께 이제 그냥 일종의 같은 맥락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뜻으로서 훨씬 더 이렇게 뭐 강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 솔로베츠키 수도원을 갔을 때 거기에 뭐 조그마한 요거 이 물 솟아오르는 약수터 같은 곳이 있었고, 거기 무슨 글귀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하고는 되게 비슷한데, 아마 그런 말 같아요. 주인으로 오지 말고 친구로 와라. 브리하지 니 하자인노 아 브리지 누르금. 에서는 이제 자연을 장악하려고 하는, 자연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치 자연에게 주인 행세를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서 자연에게 다가오지 말고 자연에게 친구처럼 오라라고 하는 이제 그 말이었는데, 뭐 옆에다 누가 이제 조각해서는 이제 새겨놓은 말이었어요. 주인으로 오지 말고 친구처럼 친구로 오라. 아마 그렇게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그냥 뭐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뭐 이렇게 쪼아놓은 듯 다 보이는 이제 그런 거였지만은, 집에 가서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보고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 줄게요. 하여튼 뭐 조금 이제 러시아인들에게 있어서는 좀 다르다라고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 안에서 자유롭고 인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숨을 쉴다. 그럴 때 편안하다. 여기에 자신의 땅에 대한 애착에서 비롯된 어머니 돼지, 제물야마치, 요거는 메모를 좀 긁어 넣으세요. 뭐 러시아인들에게 좀 많이 필요한, 러시아인으로 이해한다고 했을 때 조금 이제 빠뜨릴 수 없는 그런 개념입니다. 마치 제물야, 즉 이 돼지라고 하는 것, 토양이라고 하는 것을 이른바 러시아인들 뭐 그들에게는 많은 것을 주는 이른바 생명의 땅, 마치 그냥 어머니와 같은 그런 이제 뭐 자유로운 땅, 언제나 비옥한 땅,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자고 하면은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비슷하게 있을 수 있는 생각이긴 합니다. 러시아만 매우 독특하게 다른 곳은 그 어디도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러시아만 이렇게 생각한다. 그건 당연히 아닐 거예요. 아니긴 한데 평균적인 정도보다는 러시아가 조금은 더 이른바 높다라고 하는 그 정도입니다. 여기에 자신의 땅에 대한 애착에서 비롯된 어머니 돼지, 마지제물야라고 하는 사상이 덧붙여진다. 이들의 자유는 궁극적으로 어머니 돼지인 러시아에 매몰되는 자유를 의미한다. 그래서 고대 러시아 문학에서는 매우 종종 러시아 땅이 훼손당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분노 등이 나온다. 고대 러시아 문학 최고의 작품이라 평가받는 이글이 원정기에서도 이를 읽을 수 있었다. 이교도들이 사방에서 승승장구하며 러시아 땅으로 몰려들고 있었다. 슬픔이 오늘 러시아 땅이 흘러넘치고 비애가 러시아 땅 가운데로 흘러 지나갔다. 공후들이 자기들끼리 분란을 조장하는 동안 이교도인들은 승승장구하여 러시아 땅으로 쳐들어와 집집마다 값비싼 비단 등을 곡물로 가져갔다. 이제 영광은 치욕으로 뒤바뀌었고 폭력은 자유를 혼절시켰으며 무시무시한 새는 이미 이제 러시아 땅을 향해 덤벼들었다. 우리 스스로 용기를 갖고 과거의 영광을 찾고 미래의 영광을 공유할 것이다. 하면서는 이제 뭐 러시아 땅이 이제 러시아 영토가 러시아인들의 삶의 터전이 뭐 이제 다른 타인들에게 유린당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뭐 특히 안타까워하면서는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 정도까지 하고 동강 이야기부터서는 이제 16세기, 14, 15, 16세기 이제 모스크바 공국 시대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서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오늘 이제 프린트물 보도록 하지요. 몽고 타타르에 의한 이제 뭐 키예프 루스의 멸망,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제 모스크바 중심의 모스크바 공국, 나중에 이제 세력이 강성해지면서 모스크바 대공국,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됩니다. 그 다음에 모스크바 그 대공국이라고 하는 모스크바 시대의 절정을 이룬 것은 이반 4세, 이반 그로즈느이라고 하는 이반 뇌제 시대 때, 즉 16세기 중후반쯤이 될 겁니다.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모스크바 공국의 이제 모스크바 대공국이 세력이 절정에 이르렀었던 이반 뇌제 시대 때, 이반 뇌제가 죽고 뭐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제 뭐 자기 장성한 이제 아주 그냥 총명했었다라고 이야기됐던 이제 황태자를 이반 뇌제 스스로가 죽이지요. 왜 레핀의 그림이 있잖아요, 보면은 이제 장성한 젊은 남자를 끌어안고 있는 이제 그 레핀이 그냥 저기 이반 그로즈네가 실성한 듯한 이제 늙은 노인이 이제 아들 끌어안고 있는 모습, 붉은 카페트 위에서 그 이제 뭐 아들을 자기가 뭐 이반 4세가 때려 죽이는 뭐 그 모습 뭐 그냥 극화해 가지고서는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어쨌건 모스크바 대공국의 거의 뭐 최전성기라고 할 수 있을 이반 4세의 시대가 끝나고 나자마자 사실상 거의 곧바로 모스크바 공국은 바닥부터 또 한 번 휘청하면서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한번 흔들리게 되고 그렇게 이제 동요를 겪고 나면서는 잘 넘기는가 싶더니 결국은 모스크바 공국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봤었던 지난 세월의 연대기에서부터 시작했었던 이른바 이제 이 류리크 왕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을 닫고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되고 17세기 초에 이르러서는 이제 또 다른 왕조가 기창하게 되는 뭐 러시아 역사를 보았을 때 혁명 이전에 러시아는 왕조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 첫 번째는 류리크 왕조고 그 다음에 17세기 초 정확하게는 1613년 새로 개창하는 왕조가 이른바 로마노프 왕조라고 하는 뭐 이제 가문이 새로 개창하게 됩니다. 니콜라이 2세 러시아 마지막 황제지요. 그래요. 성이 뭔가요? 성이 뭘까요? 로마노프 되겠지요. 로마노프 이제 왕조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로마노프 가문의 이러저러한 이제 아들들이 그냥 할아버지, 아들, 아버지 쭉 대르여서 그렇게 뭐 이어가게 됩니다. 표트르 1세, 표트르 대제, 뭐 우리 역사에서 늘 이야기했잖아요. 성이 뭔가요? 표트르 대제, 성이 뭡니까? 로마노프지요. 로마노프 이제 로마노프 황가의 뭐 자손이라면서 같은 이제 집안 식구들이니까 성은 필요 없고 그냥 이름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표트르 1세, 알렉세이 1세, 알렉산드르 1세, 니콜라이 2세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뭐 그렇게 되고 일단 오늘은 이제 키예프 루시가 멸망되고 난 뒤 그 뒤를 잇는 이제 모스크바 중심으로 뭐 오늘날의 러시아의 그런 이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어 나간 모스크바 시대, 모스크바 공국 시대를 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타르의 동슬라브 지배. 그 다음에 페이지 좀 넘겨 볼게요. 그 다음에 3페이지 보시겠어요? 3페이지에 나오는 타타르의 속박 이후 동슬라브 모스크바 공국의 문화적인 부흥. 이게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뭐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5페이지에 나오는 모스크바 제3 로마 이론. 모스크바가 세 번째 로마이다. 라고 하는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본 듯한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모스크바 제3 로마 이론 일종의 뭐 민족주의적인 구심이 되기도 하고 또한 이제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오늘날 러시아의 핵심부가 사실상 형성되어 나가는데 사실상 이제 가장 뭐 강력한 그런 이제 뭐 바탕의 이데올로기처럼 작용했었던 생각입니다. 뭐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물론 모스크바 제3 로마 이론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처음에 등장했던 그 뜻과는 전혀 다르게 결국은 왜곡되고 곡해되어서는 그렇게 이용되었어요. 첫 번째 이야기할 때 모스크바 제3 로마라고 말할 때는 모스크바가 사실상 로마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모스크바 바깥에서
모스크바에게 애원하던 그러한 탄원문에 적혀 있는 구절이었어요. 모스크바 정말 훌륭합니다. 뭐 심지어는 모스크바는 로마라고 할 정도로까지 세 번째 로마, 첫 번째 로마, 로마 가톨릭의 로마, 뭐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 망했고, 두 번째 로마, 비잔틴 제국의 로마, 컨스탄티노플, 그것 또한 오스만 투르크들에 의해 망했고, 이제 남은 로마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은 모스크바밖에 없는데, 모스크바 제발 우리를 좀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그 뜻이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저렇게 되면서는 이제 모스크바가 세 번째 로마나 다름없다. 그만큼 모스크바가 위대하고 훌륭하고 중요하다. 심지어 더 이상의 로마는 없을 것이다. 네 번째 로마, 다섯 번째 로마 따위는 없을 것이다. 세 번째 로마 모스크바가 영원할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조금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모스크바 안에서 조금 이렇게 이야기가 굴러갔습니다. 여기 나중에 한참 지나면서는 어제도 좀 황당하게 그지없는 뉴스를 하나 봤는데, 리처드 파이프스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러시아 역사학 교수를 40년 가까이나 지낸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93살이나 되었어요. 많이 늙었어요. 원래 태생은 이제 폴란드입니다. 폴란드에서 이른바 이제 유태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나치 독일의 박해를 피해가지고서는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가지고서는 미국에서 정착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미국 시민권 얻고 미국에서 활동했는데,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 때는 이른바 팀 B라고 하는, 말 그대로예요, 그냥. 팀 B라고 하는 CIA에서 주도하는 미국과 소련 이제 동서 냉전 시대 때 이른바 CIA에서 주도하던 일종의 프로젝트처럼, 뭐 소련을 알자라고 하는 뜻은 결국 소련의 핵심을 이루는 러시아를 알자. 뭐 이제 그러한 그런 이제 그 프로젝트에서 뭐 러시아 역사를 전공한 뭐 이제 이 폴란드 출신, 유럽 출신의 이제 유태인으로서 이제 러시아 역사학으로 또한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수십 년 동안 러시아 역사를 가르치던 뭐 그런 인물로서 뭐 CIA에 발탁되었어요. 아주 그냥 강렬한 좀 뭐라고 할까나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그냥 강한 그냥 반공산주의적 성향을 보여주는 뭐 학자입니다. 해가지고서는 이제 93살인데 뭐 올해 나이 많이 들었어요. 이제 어제는 아니고 얼마 전에 이제 3월 말쯤에 이제 폴란드에 잠깐 갈 일이 있었던가 봐요. 뭐 자기 태어난 곳. 그래서는 이제 뉴스위크 폴란드 판과 이제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이제 러시아가 푸틴이라고 하는 그런 체제가 계속 지속이 되고, 또한 이제 러시아의 군사적인 그런 이제 팽창 등을 이제 주변 나라, 폴란드, 핀란드 같은 그런 곳으로부터 이제 러시아랑 가장 가까운 이제 주변 국가들은 러시아의 저런 이제 군사적인 그런 이제 무장과 팽창이 불안하죠. 그냥 아주 그냥 솔직히 그냥 우려스럽게 여겨지죠. 그래서는 이제 그 뉴스위크판 폴란드에서 이제 바이프스라고 하는 역사학자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한마디로 러시아는 왜 저래요? 라고 하는 걸 이제 물어보는 자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이프스라고 하는 이제 저 사람이 대답해 주기를 뭐 아주 그냥 기사 제목에 뽑혀놓은 구절이었는데 되게 좀 재밌었는데, 러시아의 독재 체제를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왜? 러시아 사람들은 독재 체제를 사랑하니까. 러시아에게 민주주의 해라. 독재제 푸틴과 같은 뭐 20세기에는 스탈린, 그 이전에는 이반 뇌제와 같은 그런 이제 아주 그냥 강력한 이제 전제군주, 독재자나 다름없는 그런 사람들, 왜 계속 러시아는 저런 사람 지도자들을 만나 왔었던가라고 하는 뭐 그런 이제 뉘앙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를, 러시아에게 독재 체제를 이래라 저래라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 러시아는 사람들이 독재 체제를 좋아해요. 그래서 푸틴 같은 사람 나오면 박수 치는 거고, 스탈린 같은 사람을 갖다가 불러내는 거고, 이반 그로즈네야 같은 사람, 그 앞에 레닌 같은 사람 박수 쳐서 불러내는 거고, 이반 네제야 같은 사람, 러시아에서는 서로 뭐 자신들이 알아서 원하는 걸 합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인터뷰를 하는 걸 보고서는 되게 좀 우스웠는데, 그래요. 뭐 그랬었습니다. 어쨌건 이 모스크바 제3로마 이론을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20세기 동서 냉전의 시대에도 또한 이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에서는 소련,
소련의 핵심을 이루는 러시아를 이해하는데 하나의 큰 배경처럼 이용했어요. 어떻게? 보라, 오늘날 소련의 핵심을 이룬다라고 하는 러시아. 그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지금 20세기에 저러는 게 아니라 이미 러시아는 오랜 그러한 이제 자신들의 삶의 역사에서 증명하듯 팽창하려고 하고 모스크바가 중심이 되려고 하고 주변의 나라들을 자신들이 지배하고 정복하려고 하는 것이 수백 년 동안 DNA에 각인되어 있는 민족이다. 라고 20세기 미국과 소련 동서냉전 시대 때 서방의 학자들, 서방 측에서는 소련, 러시아를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막 해석해 왔습니다. 그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일종의 스테레오타이프, 하나의 그냥 굳어진 이제 그냥 편견처럼 모스크바 제3로마 이론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반 그로즈네 시대 때 이야기되었었던 이제 사실은 그것보다 조금 앞이지만 이 모스크바 제3로마, 모스크바가 세 번째 로마이다. 출발은 종교적인 태제에서 출발했으나 해석되고 받아들여진 것은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맥락에서 해석되었어요. 그게 나중에도 제정 러시아 시대 때도 제정 러시아가 뭐 이렇게 세력이 뻗쳐가면서 중앙아시아 지배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펼쳐가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그 다음 또 폴란드 분할하면서 계속 이렇게 유럽 쪽으로 그냥 팽창되어 나가던 그 시기, 코카소스 산맥 쪽, 카프카스 쪽으로 진출하던 그 시기, 제정 러시아의 그 진출을 이른바 모스크바 제3로마 이론에 기반한 일종의 모스크바 중심의 팽창주의로 이해하고 20세기 또한 동서냉전 이후에 또한 이른바 소련이 중심이 되어서는 동유럽 국가들 사회주의 블록으로 묶으려고 했었던 것 또한 이른바 모스크바 중심의 러시아의 매우 고유한 팽창주의 이데올로기로 이해하려고 이렇게 계속 그렇게 애를 쓰면서는 러시아를 좀 이렇게 그냥 유형화하려고 했었던 그런 서구의 논리에 아주 딱 뭐 서구식 입맛에 들어맞는 뭐 그러한 이제 구실 아닌 구실을 제공한 게 뭐 결과론적으로는 모스크바 제3로마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건 살짝 인트로 하고서는 다시 돌아와서는 1페이지 타타르의 동슬라브 지배 보도록 하지요. 처음에 침략을 했던 것은 몽고였어요. 처음에 침략을 했던 것은 몽고였고 이른바 몽고 제국 오늘날의 이제 그 다음에 몽고 제국의 이제 부대가 키예프 루스를 멸망시켰던 것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건 당연해요. 그 다음에 몽고는 그렇게 오래 이제 모스크바 루스의 땅에 있지 않고 곧 머물러 간 셈입니다. 머물러 갔으나 그냥 머물러 간 건 당연히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대리인을 두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타타르인들이라고 하는 저기 이제 몽고에서 출발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러시아 쪽으로 오면서는 이제 중앙아시아 초원지대에 넓게 분포하고 있던 조심하세요. 타타르인들 아시아인 아니에요. 타타르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처럼 생각하는 몽골로이드가 아니에요. 얼굴 노랗고 머리 까맣고 눈동자 검고 옆으로 쫙 찢어진 그런 이제 황인종 계통이 아니라 타타르인들은 어디까지나 이른바 오늘날 터키인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투르크 계통. 투르크 계통이라고 해가지고서는 이른바 중앙 유라시아 지역 초원에 아주 넓게 분포해 있었던 이러저러한 많은 유목민들은 사실상 거의 모두가 다 투르크 계통의 언어를 쓰거나 투르크 계통의 골상학적인 특징을 가지는 그런 종류의 이제 민족입니다. 그 타타르인들이 이른바 몽골을 대신해 이제 키예프루스 시대 때의 이제 거의 대부분의 영역, 많은 영역을 대리 통치를 했습니다. 물론 몽고인들을 이제 이제 몽고인들이 이제 처음에는 직접 남아있기도 했었고, 왜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국사시가 때 아마 고등학교 배웠을 텐데, 13세기 초 몽고의 침입 이후 많은 이제 몽고는 이제 군대를 물러갔었지만은 고려를 다스리기 위해서 몽고의 최고 지휘관들이 남아 있었던 경우 있었잖아요. 그들 통해 가지고서는 이제 몽고양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막 소개되고 또 거꾸로 해가지고서는 고려풍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제 거기도 알려지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되었었지요. 어쨌건 이제 몽고의 주력 부대는 큰 그거 없이 물러나고 남겨진 그 자리에는 타타르인들이 남았어요. 타타르인들이 남아서는 이제 카라코룸을 대신해, 즉 몽골의 수도, 몽골 제국 수도 카라코룸을 대신해 타타르인들이 루스인들을 이제 통치하고 지배하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지배할 때 루스인들 중에서 야를리크이라고 하는 이른바 징표를 주었어요. 누구에게?
가장 많은 곡물을 납부하겠노라라고 약속하는 루시 땅의 공후에게 그래 그러면 루시 너네들은 또 네가 관리해 라고 하는 이중의 대리 체제였어요. 이해가 됩니까? 제일 처음에는 몽고에서 타타르인들을 통해서 대리 지배하고 그 타타르인들은 또한 루시 공후인들을 한 명 한 명 한 명 직접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루시 공후 중에서 한 명 대표자 뽑아서는 그 대표자가 몽고를 대리하는 타타르인들을 하고서는 그렇게 1대1로 교섭하도록 그렇게 하면서는 이제 이 공후들 중에서는 대표자를 뽑고 그 대표자에게 야르리키라고 하는 일종의 네가 대표다라고 하는 네가 루스인들은 네가 관할해 라고 하는 일종의 증명서 같은 것을 주면서는 그렇게 이제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프린트물에 이러저러한 이야기들 나와 있는데 일종의 대리 통치 현물 지배 제일 위에 나오는 타타르의 동슬라브 지배, 타타르의 동슬라브 지배는 대리 통치 현물 지배 경제 수치, 문화 무시 등의 기본적인 성격을 띈다라고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대리 통치가 이야기했다는 건 현물 지배, 이제 공납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공납을 받는 것이 초기에는 그냥 아주 그냥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냥 아주 억압적으로 거의 약탈의 수준에 가깝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그냥 공물을 받아갔어요. 물론 거기에는 또한 타타르 이중 정치도 게재했어요. 무슨 말이냐니까. 몽고로부터 카라코룸으로부터 이 정도를 이른바 너네들이 가져와라라고 하는 할당량을 예를 들어서는 100으로 받잖아요. 그러면 타타르인들이는 이제 그 루스의 공후들에게 150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50은 중간에서 자기들이 또 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일반 루스 민중들에게 가해진 이제 피해라고 하는 것은 상당했었겠죠. 하여튼 그렇게 이제 중간에서 이제 그런 경우도 많았었고. 그 다음에 문화무시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무시라고 썼는데 몽고나 그렇고 타타르나 그렇고 이제 이 키예프 루시 그리고 이제 루스인들의 문화적인 지배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안 가졌어요. 크게 그냥 간섭하거나 개입하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냥 좀 방임하듯이 내버려둔 측면이 아주 컸습니다. 그냥 아주 억압적으로 너네들 그 기독교 믿는 거 그러지 마. 너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수도원에서는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거,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이제 곡물만 정해진 기일에 정해진 양만큼만 납부하면은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닥 그렇게 그냥 간섭하지 않았었고, 그냥 조금 이제 자치라고 말하기는 조금은 그렇지만은 특별한 이제 개입은 하지 않았었던 그런 정도의 성격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략 이른바 타타르 시대 때 타타르의 지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깜빡했는데. 1240년, 1380년, 1480년 연도가 좀 외우기가 좋습니다. 1240년 그래요. 키예프 루스의 멸망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1380년 쿨리코보 벌판 전투. 쿨리코보 벌판 전투를 통해서 사실상 타타르의 모스크바를 비롯한 러시아인들에 대한 지배가 종식되었었던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게 1380년 쿨리코보 벌판에서의 전투였습니다. 저 전투에서 드미트리 돈스코이를 중심으로 한 모스크바의 공후들의 연합군에게 타타르인들의 부대가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제 예전처럼 강한 지배는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이후 100년 동안 느슨하고 이제 그러한 이제 이 간섭의 정도는 훨씬 더 줄었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1480년 100년 전에 패배를 되갚고자 타타무휘라고 하는 타타르의 공후가 다시금 이른바 이제 루스의 땅을 침범하려고 하나 반대편 강 건너서 쭉 도열해 있는 수많은 루스의 이제 병사들을 보고서는 그냥 조용히 군대를 돌립니다. 타타르가. 그러면서 이제 싸우지도 않고 100년 전에는 그래도 붙어가지고서는 한판 엄청나게 싸웠고서는 이제 그렇게 싸워가지고서는 전 패배하고 물러났는데 100년 뒤에는 싸워보려고 왔다가 상대편 이제 모스크바 공국 중심으로 나와 있는 병사들 보고서는 그냥 싸워봐야 뭐 하겠냐. 100년 전보다 더 크게 깨지겠다. 그냥 조용히 그냥 돌아가자 해가지고선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타타르의 지배는 완전히 종식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 한 240년 동안 정도가 됩니다. 그 옆에다가 또 하나 더 써놓을까요? 1584년까지. 요때 이반
뇌제 이반 그로즈네이 사망합니다. 이반 그로즈네이가 사망하게 되고 1480년에서 1584년 이때까지가 사실은 모스크바 공국의 일종의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을 시간이 될 겁니다. 해가지고서는 1480년이니까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후반까지 요 한 100년가량 이 모스크바 공국의 전성기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반 뇌제 죽고, 그 다음에 이반 그로즈네이 처남이라고 해서 모리스 고드노프가 섭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러저런 혼란의 시기 거치면서는 1613년 로마노프 왕조가 새로 문을 열면서 17세기라고 하는 조금은 다른 시대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는 일단 우리가 두 번째 이제 키에프루스 시대 때 첫 번째로 다뤘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두 번째로 다룰 시대는 이제 한 요 정도 시대가 될 것 같아요. 미안, 여기다 썼어야 되는데 깜빡하고서는 못 썼어요. 깨끗하게 정리해가지고서는 다시 하나 드릴게요. 이 정도만 봅시다. 그래도 아직 시간이 별로 많이는 없는데 1페이지 러시아어로 중간쯤에 적혀있는 부분이 있지요. 동슬라브인들은 처음 몽고의 침략 그리고 타타르인들의 지배 존재 자체를 자신들의 죄에 대한 신의 징벌로 이해했다. 모주에 가라라고 해서는 가라라는 것은 뭐 벌하다란 말이 되고 모주에라고 하는 것은 뭐 신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이 됩니다. 해가지고서는 일종의 뭐 그냥 종교적으로 해석했다는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이른바 같은 할아버지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형제들끼리 12세기 말 이글의 원전기에 뭐 그렇게 나오던 12세기 말 13세기 초 그렇게 자기들끼리 막 싸웠다 보니 결국 거기에 대해서 신이 분노해서 이른바 강력한 외부의 적을 우리들에게 너네들 정말 회개하라, 반성하라 라고 하는 뜻으로서 강한 외부의 적을 보내서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는구나 라고 루스인들, 동슬라브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역사적 상황을 종교적으로 이해했어요. 조금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어쨌건 그렇게 종교적으로 이해했습니다. 뭐 그렇게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속이 편했는지는 또 모르겠어요. 어쨌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키예프 루스 시대 때 영광스러운 조상들의 위협을 계승하지 못하고 공우들 간 서로 뭐 이른바 내부적인 분쟁을 일삼으며 외적의 침입에 미리 대처하지 못한 자신들의 죄에 대해 신의 징벌로서 신도 믿지 않는 미즈보슈누이 하면은 신을 믿지 않는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신 이런 뭐 이제 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지요. 신을 믿지 않는 신도 없는 미즈보슈누이의 내지는 바간의 영어의 페이건하고 같은 말입니다. P-A-G-A-N 해가지고서는 그냥 어두컴컴한 세력의 뭐 이교도 세력들에 의해서 기독교도들인 자신들이 이만한 시련을 겪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자신들이 겪어내야 되는 이 시련은 정당한 신의 징벌인 것이고 또한 이것은 우리는 이겨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뭐 한편으로서는 현재를 받아들이고 또 한편으로서는 이제 고난에 찬 이 현재를 잘 이겨내면 미래는 조금은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 또한 스스로에게 이렇게 남겨놓으려고 했었다. 뭐 그렇게 이제 13세기 이제 몽고의 침입, 타타르의 지배 초기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요. 신도 믿지 않는 타타르인들을 내려주셨고 그 또한 자신들의 고통이 죄에 대한 시련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동슬라브인들은 이미 크레포스의 성을 비롯한 물리적인 삶의 토대가 모두 불타고 파괴되었기도 했었고, 뭐 이제 성을 중심으로 외적에 대해서 저항했었는데, 그런 이제 강력한 외적의 이제 외부 침입 세력에 의해서 모든 이제 성은 다 파괴되었으니, 이른바 다른 자신들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내기 시작했으니, 그게 뭐냐니까 수도원, 모나스테리라고 하는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을 뭐 아주 그냥 13세기 초부터 아주 많은 수도원들이 러시아 전역에 생겨나게 됩니다. 이번 겨울에 갔었던
시간 벌써 다 됐네. 솔로베츠키 수도원이라고 하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냥 하여튼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짓게 되고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그리고 그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이른바 자신들의, 요거는 조금 이제 기억을 하세요. 종교적인 단결. 그래, 우리는 같은 기독교인들이다. 라고 하는 종교적인 단결, 영적인 결합을 기반으로 오늘의 시련을 이겨내자.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들 하게 됩니다. 뭐 그러한 생각이 이제 사실상 쭉 확장되어 나가는 게 모스크바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러시아인들이 조금씩을 이제 복구하고 자신들의 삶 예전의 모습을 다시금 회복하고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데 있어서 그런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바탕에서 큰 역할을 했다. 뭐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건 뭐 너무나 명백한 눈에 보이는 사실입니다. 하여튼 그때부터 해가지고 전 다음 시간에 프린트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